속보적인 인터뷰 더현 정치랩 김명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오늘 처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1년 만에 지금 출연했습니다. 1년 전에. 아니 처음이실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6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전이면 저희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광재미 씨 광재미 씨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서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더현 정치랩 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여야 협상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 전반을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MBC 청취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재미있게 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에 몇 시간 동안 했던 기자회견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나타낼 수는 없을 텐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지내왔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에 있었던 담화 기자회견에 대한 뒷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타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그런 회견이었다. 어떤 분들은 끝장 회견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끝장난 회견이다. 이렇게 가혹하게 평가를 하던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마음이 없는 사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강변하고 변명하고 그런 걸로 일관을 했죠. 다시 말해서 국정에 관련된 의혹을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가정사처럼 이야기하고 두둔한 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시민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한 회견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할 때부터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그 회견에 나왔듯이 사과 좀 자주 해. 사과해. 이렇게도 하고 제대로 해야 하고 모든 주변의 참모들도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10%로 내려가고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니까 제대로 끊어줘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회견을 했는데 10%대로 그렇죠. 네. 예. 가서 아마 관저에 들어가면은 참모들이 들어가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문제냐라고 어제 기자회견 했던 내용대로 강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모들이 저도 청와대 대통령을 모셔봐서 알지만은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잘하는데 뭔가 홍보가 잘못돼서 지금 여론이 악화된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그렇게 소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종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뭐까짓까 하지. 날 잡아. 그래서 갑자기 좀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이틀 저녁 9시 반에 회견한다고.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는 굉장하게 솔직한 사과, 국민들로부터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까지. 그때는 원고에 준비된 원고를 보고 굉장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문일답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 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체계나 신념이나 철학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끝장 토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사죄를 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진정으로 드러날 거고 겉으로만 한다면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회견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의 좀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끝장 토론을 한다는 건 이제 뭔가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은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오겠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어제 회견을 보았을 것인데 아마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이죠. 뭘 끝장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오셨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은 그 전에 회견하고 나서 정답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이게 민심에
중요한 줄거리다라는 것들을. 그게 그런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뭐였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철저한 수사를 안 한 것 같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인사 개입 모든 걸 밝혀달라 이거였을 텐데, 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은 우리 삼권 분립 체계에 맞지도 않고, 또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건 모두 위헌적 요소이고,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공세를 하는 것은 나를 모함하기 위한 정치 선동이다. 나를 공격하고 싶은데 그게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 순진한 김건희 내 아내에게 공세가 모아지고 있는 정치 선동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이제 일단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죠. 특검은 우리가 12년 전에 서초에 온로비 특검으로 DJ 김대중 대통령 때 특검법이 만들어진 후에 14번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법률에 의해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못하는 범죄라는 것은 대부분이 권력형 범죄이지 않겠습니까? 권력형 범죄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 있는 대통령 부인,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의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미진할 경우에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파헤치라고 해서 특검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국의 애들을 들고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윤석열 당신이 수사팀장이었어요. 특검에. 그것도 자가당착이죠. 본인은 특검이 상권 분립에 위배되고 반헌법적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특검 수사팀장을 했어요. 법률적인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위헌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박영수 특검이 자기를 저기를 참여하라고 해도 거부를 했어야죠. 나이가 법철하게 맞지 않는다. 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특검이 진행된 거, 최순실 씨가 이걸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 소송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것까지도 부인하고 반헌법적이고 상권분리에 위반하고 행정권 침해고, 이게 그래서 정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특검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까? 바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야의 반응이 달라서, 여는 그래도 사과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였고, 또 일각에서는 사과는 했는데 그냥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 사과하라고 하니까 할게, 이렇게 진정성에 의혹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여야 목소리도 좀 대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친한계와 친윤계의 반응이 다른데요. 당연히 친윤계는 진솔하고 소탈하고 솔직한 사과가 있는 그대로 밝힌 솔직한 사과였고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디펜스를 했었고,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과 가까운 의원들은 이건 국민의 기대에 묻히는 회견이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걱정이 대단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까지 하루 동안 전혀 반응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제 딜레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민심은 자기는 국민의 높이에 따라서 민심에 따라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심은 그야말로 70, 80%가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특검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게 국민의 민심인데,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보수층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특검을 받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핵으로 이어졌다라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서 특검 얘기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분들이. 그런데 한동훈이 저게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야당, 다시 말해서 전치 선동에 나선 야당에 부안내동해가지고 같이 특검을 요구해? 그러면은 보수층에서 지지가 굉장히 돌아설 걸 염려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만약에 큰 목표가 있고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민심의 한가운데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또한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친한계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자적 입장에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더 이상의 침묵이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층에서는 어차피 윤석열 정권하고는 이제 차별화를 세워야 되는데 보수층의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한 클릭씩 이동하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컨대 전망은 앞으로도 내일부터는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다 지나간 일이다. 이틀 전이다. 라고 하고 본인의 특감 요청하는 특감 관련된 사안이나 아니면 민생 관련된 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보면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할 텐데 배신자 프레임이 무서워가지고 국민을 배신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회의원 할 수 있을지만은 다른 무슨 대한민국의 혹은 뭐 큰 대업을 위한 행보에는 그게 큰 패착이 될 거다. 말씀대로. 예. 어제 담화하고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정도 이제 마무리 짓고요. 미국 대선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나라 안팎에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도 여론 조사가 틀렸어요. 많이 어긋났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기회가 있어서 사실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DC, 위스콘신, 미시간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그때 모든 여론조사가 초박빙, 면도날 승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갔을 때는 보통 이제 미국 가정에는 자기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마당에다 피켓을 꼽아놓거든요. 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하게 트럼프와 반스, 이 부통령 그 팻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지역만 특별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이제 굉장히 초박빙이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을 가봤어도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을 가봤어도 좀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건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하게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여론조사에서는 초박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선거는 내 지지층이 결국은 투표장에 나와서 표를 찍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층의 사람들은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왔고 또 샤이 트럼프층에서도 샤이 트럼프층은 트럼프가 너무 이제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뭐 기소도 많이 되고 성추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대놓고 나서지는 못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내색하지 않다가 투표장으로 몰려왔다고 보이는 거죠. 특히 네, 그 알겠습니다. 소위 7개주 스윙 스테이트, 위스콘신, 미시간, 또 펜실베니아 이쪽에 아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7개 주가 소위 경합주의 승패가 관건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거기서 초박빙이라고 했는데 7개를 트럼프가 싹쓸이 해버리니까 레드스왑이 된 만큼 뭐 대통령 상원 하원 다 이제 공화당 쪽이어서 트럼프의 승리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미국 거기가 이제 러스트벨트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쪽이 옛날에 산업,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는데 러스트가 녹이란 뜻이 아닙니까? 그런 공장 시설이 다 녹이 쓸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겠죠. 네. 이쪽 선벨트는
일조량이 많아서 선벨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가서 보니까 굉장하게 생필품, 가솔린, 기름값 이런 거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게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세계 경찰국가 필요 없다. 자국 중심주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거의 흥분시키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상승했다. 지금 바이든 4년 동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좀 네. 있는데 반대로 트럼프 승인은 그걸 경제 문제를 자국 중심주의로 일자리도 만들고 특히 뭐 미등록 이민자 이런 분들을 다 쫓아내 가지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가 소구가 됐던 거죠. 반대로 해리스의 페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뒤늦게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이든하고 차별화하는 것들을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소위 라틴계, 네. 라틴계하고 흑인, 남성 이분들이 보통 민주당 지지율이 80%였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 65% 대부분이 트럼프로 라틴계가 많이 이동을 했죠. 특히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서는 거의 다 이겼어요. 4번 빼고 뭐 JF 케네디하고 트럼프 2016년하고 그 전에 20대 23대 그랬는데 이번에 여지없이 그 라틴계하고 흑인 남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네. 펜실베니아에서 일단 경제에 승리를 하게 됐죠. 대한 지지를 얻으면서 이제 트럼프가 압승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미국이 될까요?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갈까요? 거기는 이제 동맹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 그리고 철저하게 보호무역주의 나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미 선거 과정 중에 이미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많이 미치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안보 문제, 네. 외교 문제인데 많이 들으셨다시피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이게 1조 5천억 우리가 SCM에서 그 협상이 끝났거든요. 12차에서. 이틀 전에. 끝났는데 네. 근데 전 낙관할 수만은 정부에서 없는 그건 바이든 거죠. 정부에서 한 거고 나하고는 관계 없다. 한국이 캐시머신 돈 많이 버는 나라고 트럼프는 한국을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현대차로 돌아다니고 반도체 삼성 뭐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에 돈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캐시머신에서 네. 여기에서는 1조 5천억인데 네. 한 9배 해가지고 뭐 10빌리언 한 12조 13조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해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할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야겠죠. 이제 SCM은 국방부에서 협상을 하는 건데요. 국방부에다만 맡겨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트럼프를 이걸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완전히 패키지 딜로 산자부, 외교부, 국방부 모든 부서가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걸 우리가 SCM 방위 분담금을 그걸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어제 그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때 조선 산업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제값을 받는다든지 반도체 지원금, 다시 말해서 칩스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출하려면은 관세로 막을 테니까 수출하려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워서 판매를 하라.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건 국제적인 사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을 테니까 방위분담금 협상과 뭐 반도체 지원법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해결해내지 않으면은 북한 문제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투표 이틀 전에 우리는 뭐 도장을 찍었으니까 괜찮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만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항상 했던 공약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나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럴 생각인 것 같아요.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관심이 푸틴하고 쏠리는데 본인은 네. 얘기가 통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김정은하고도
나랑은 얘기가 통한다. 네. 김정은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미국에 초청해가지고 뭐 LA 다저스 우승도 했으니까 미국에서 야구 중계를 같이 보고 야구 관람을 같이 하고 싶다. 혹은 팜스프링에 있는 자기 별장에 김정은을 초대할 수도 있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 개발을 해놨는데 제일 좋은 것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핵을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미국에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되게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건 러시아하고도 견제를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 견제보다는 미국의 잠재적인 가장 적대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중국하고 국경에 있는 미국을 친미 국가로 만들게 되면은 그건 뭐 트럼프로서는 최대의 외교 성과고 노벨상 후보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북미 관계가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했던 이 관계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브 전쟁도 종식이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격형 무기도 보내겠다고 하고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교섭을 하고 만나게 되고 하는데 한국은 패싱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바보가 되는 상황인 거고 때문에 지금은 이제까지의 그 대북 정책이나 대외교 정책,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관련된 정책들을 완전히 원점에서 모든 것을 펼쳐놓고 패키지로 그걸 재정비하지 않으면은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하고 국교 정상화 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도 핵 보유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가 되기 때문에 대안은 이제까지의 대북 적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서로 협상을 선순환해 가면서 그건 이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경청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낼 수 있을까? 아마 김건희 여사를 설득하는 게 더 빠를 방법일 수도 아마 있어요. 해내실 거라고 저희가 이제 응원해야겠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주 국가로서 주체적으로 우리의 국방을 해내지 않으면 자꾸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만 너무 그게 심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또 깊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